밥상을 엎어도 웃고 빨래를 내던져도 웃고 한밤중에 깨워 부엌에 세워도 웃는 며느리. 동네 사람들은 저 며느리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등을 돌렸고 온 마을이 이 여자를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치는 한겨울 밤 속적산 바람으로 뛰쳐나간 시어머니를 찾으러 간 사람은 이 며느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미소를 멈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머님, 오늘도 죽 쓰셨습니까? 내일은 제가 더 맛있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사기 그릇이 마루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죽이 담긴 그릇이었지요. 뜨거운 좁쌀죽이 마당 흙바닥에 쏟아져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던진 사람은 시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맞을 뻔한 사람은 며느리 옥분이었고요. 강 씨의 눈이 짐승처럼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에 핏줄이 솟았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 깊은 데서 쇳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죽을 들이밀어? 네가 지금 나를 병신 취급하는 거냐?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마 위로 죽물이 튀어 얼룩이 번졌지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입꼬리만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강 씨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웃어. 지금 웃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로 미쳤구나. 마당 너머 울타리 밖으로 동네 아낙네 서넛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쑥덕쑥덕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저 며느리 또 맞고 있네. 근데 왜 맨날 웃고 있어? 무섭지 않나? 미쳤지. 미친 거야. 안 그러고서야 저럴 수 있겠어. 이 집은 경상도 안동고을에서 한참을 들어간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기와는 올려쓰되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진 집이었지요. 한때는 제법 이름난 양반가였다고 합니다만 옥분이 시집왔을 때는 이미 기둥이 기울고 처마 끝에서 빗물이 새는 형편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 이진사가 세상을 뜬 뒤로 홀로 살림을 틀어준 여자였지요. 성정이 원래부터 만만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강 씨는 그래도 예의는 아는 양반댁 마님이었습니다. 동네 잔치에 떡을 돌리기도 했고 이웃집 아이가 아프면 미역국을 끓여 보내기도 했지요. 그 강 씨가 변한 겁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지요. 장에 가서 이미 산 물건을 또 사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 이서방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국을 끓이다 소금 대신 재를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 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아들 이서방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강 씨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겨져 있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큰 절을 올리며 패백상을 내밀었지요. 대추와 밤이 소복하게 담긴 상이었습니다. 강 씨가 그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대추를 하나 집어 옥분의 이마에 던졌습니다. 퍽.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이 얼어붙기에는 충분했지요. 이것이 대추냐? 이것이?
옥분의 이마에 붉은 자국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서방은 눈을 내리깔고 손만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새벽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아궁이에 군불을 떼야 했습니다. 밥이 되면 강씨 방 앞에 상을 들여놓았지요. 강씨는 상을 받으면 반드시 흠을 잡았습니다. 밥이 질면 개죽도 이것보단 낫겠다고 했고, 밥이 되면 돌멩이를 씹으란 말이냐고 했습니다. 나물이 짜면 그릇을 엎었고, 싱거우면 옥분의 손등을 숟가락으로 내리쳤습니다. 쨍.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이 집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지요. 옥분이 개울에서 방망이질을 해와도 강씨는 젖은 빨래를 코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던졌지요. 냄새난다. 다시 해와.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빨랫감을 다시 안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빨았지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강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날아와도 고개를 숙이며 미소. 빨래를 내던져도 주워 담으며 미소. 한밤중에 깨워 세워도 눈을 비비며 미소.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효부가 따로 없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옥분의 미소가 변하지 않자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건 효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야. 보통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미친 거지. 미친 며느리라는 말이 옥분의 이름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은 어떠했느냐고요? 이서방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효심이 깊다기보다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옥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옥분에게 나직하게 물었지요. 왜 그러고 사시오? 어머니가 그리하시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거리는 방 안에서 옥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금방 다시 그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시니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등을 돌려 누웠고 이서방은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만 이서방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옥분이라는 며느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강씨가 잠든 뒤 옥분은 부엌 한쪽 구석에 숨겨둔 작은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약탕기 안에는 약재가 들어 있었지요. 원지, 석창포, 천마. 냄새가 나지 않도록 볶은 감초를 넉넉히 섞었습니다. 옥분은 아궁이 잔불에 약탕기를 올리고 쪼그려 앉아 불을 지켰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날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약이 다 다려지면 사기잔에 따라 식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강씨의 숭늉에 조금씩 섞어 올렸습니다. 강씨는 그것을 모르고 마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약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사연은 혼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옥분의 친정은 안동고을에서 3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허름한 집이었지요. 마당 한쪽에 약재 말리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이름 모를 풀뿌리들이 노끈에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약재에서 쓰고 매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이 집의 주인이 박이원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였지요. 박이원은 본래 한양에서 내의원 출입을 하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벼슬을 내놓고 이 산골까지 내려와 약방을 열었지요. 약방이라 해봐야 방 한 칸에 약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도 드물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소 먹이러 가다 배탈이 나면 들르는 정도였지요. 박이원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고 손톱색을 보면 그 사람 몸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짚어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옥분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옥분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그를 배울 형편은 못 되었으나 약초 캐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산에 오르면 어디에 무슨 풀이 있는지 눈 감고도 찾아갔지요. 원지는 양지 바른 비탈에서, 석창포는 계곡 물가에서, 천마는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다리면 옥분이 불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보면 옥분이 옆에서 맥을 짚는 흉내를 냈지요. 박이원은 딸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사내였으면 훌륭한 의원이 되었을 텐데. 옥분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지요. 그랬던 옥분에게 혼처가 들어온 것은 21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안동고을 이씨 집안이었지요. 박이원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라 했느냐? 우리 같은 집안에서 어찌 감당하겠느냐? 중매를 놓은 사람은 고을 장터에서 포목을 파는 김주사였습니다. 김주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양반가라 해도 이름만 남은 집이요. 논도 거의 팔았고 아들 하나가 살림을 겨우 잇고 있소이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살림을 쥐고 있는데 아드님은 온순한 사람이라 하오. 박이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지요. 시어머니 되실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57이라 하오. 건강은 어떠하시고? 김주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건강이야 뭐 목소리 큰 것 보면 정정하신 것 같은데 요즘 좀 괴팍해지셨다는 말은 있소. 박이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의원의 눈이었지요. 괴팍하다 함은 어떤 식으로 그러하시오? 글쎄, 사온 물건을 또 사러 간다든지 아들 이름을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하여튼 주변에서 나이 탓이라 하더이다. 박이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장 서랍을 열더니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지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책이었습니다. 한참을 넘기다 어느 대목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이원이 옥분을 불렀지요. 호롱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이원의 얼굴의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아. 예, 아버지. 내가 오늘 중매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야기도 들었느냐? 괴팍해지셨다는 말씀이지요? 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앓고 계신 것은 성정이 변한 것이 아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흩어지는 병이다.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고 성정이 사나워지고 나중에는 제 이름도 잊게 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이 사라지는 병이야.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이 톡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불씨가 튀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났다 꺼졌지요.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있습니까? 박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칠 수는 없다. 허나 늦출 수는 있다. 박의원이 약장에서 약재 서너 가지를 꺼내 멍석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원지, 석창포, 천마, 감초. 옥분이 아는 약재들이었지요. 산에서 수없이 캐본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려서 꾸준히 올리면 병의 기세를 늦출 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아야 한다. 옥분이 약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약재들이 까맣고 쭈글쭈글했지요. 이것들이 사람의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허나 박의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병을 가진 분에게 병을 알려서는 안 된다. 옥분이 눈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흩어지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두려움이 병을 더 빠르게 끌어당긴다. 스스로 미쳐간다고 느끼는 것보다 잔인한 일은 없느니라.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지요. 그러니 약을 올리되 약인 줄 모르게 올려야 한다. 음식에 섞든 차에 타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옥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그러면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셔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박의원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지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고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옥분의 시집살이 전부를 결정지은 것이었지요. 옥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멍석 위의 약재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지, 석창포, 천마, 감초. 4가지 약재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지요. 그리고 보름 뒤 옥분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박의원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요. 약재 냄새가 배어있는 손이었습니다. 박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분의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보자기 안에는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지, 석창포, 천마, 감초.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적힌 처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보자기를 치마 속 깊이 넣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그 얼굴 그대로였지요. 다만 보자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집에 도착한 첫날 패백상에서 대추가 이마에 날아왔을 때 옥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병이 시어머니의 입을 빌려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옥분은 웃었습니다. 그릇이 날아와도 웃었고 빨래를 내던져도 웃었고 한밤중에 깨워 세워도 웃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울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강 씨가 잠든 뒤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것도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숭늉에 섞어 올리는 것도, 냄새가 나지 않게 감초를 넉넉히 볶는 것도 전부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약재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약재는 석 달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원지가 먼저 바닥났지요. 석창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리댁 살림에서 약재를 살 돈을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가 한 푼까지 쥐고 있었으니까요. 옥부는 새벽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밥 짓기 전,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뒷산을 헤맸지요. 양지 바른 비탈에서 원지를 캐고 계곡 물가에서 석창포를 뽑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까맣게 끼었고 치마 밑단은 이슬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그러고도 부엌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을 지폈지요. 강 씨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산에서 막 돌아왔는데 부엌 앞에 이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치맛자락이 흙투성이인 것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지요. 새벽부터 어디 갔다 오시오? 옥분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요. 나무를 좀 캐러 다녀왔습니다. 이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옥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까만 흙. 나무를 캐고 온 손치고는 흙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지요. 그러나 이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아침 수라상이 늦어지는 것이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진지 늦겠소. 빨리 하시오. 이서방이 돌아서자 옥분의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한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더니 다시 미소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마 속 깊이 감춘 약재 보자기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옥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 씨의 증세가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 강 씨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어딜 갔소?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뛰쳐나와 어머니, 저예요. 접니다. 하면 강 씨의 눈이 흐려졌지요. 아들을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눈에 초점이 돌아오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 어서 들어가지 못해. 이서방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부는 부엌 그늘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호롱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늦추고 있었으나 막을 수는 없었지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한 알 한 알 떨어지듯 강 씨의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 병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지요. 지금 단계에서 약을 끊으면 한 달 안에 사람을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약을 계속 다려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키는 옥분의 얼굴에 그날은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옥분의 갈라진 손등을 비추었지요. 보글보글 약이 끓는 소리만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여느 때처럼 숭늉에 약을 섞어 강 씨의 밥상에 올렸습니다. 강 씨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올려다 보았지요. 강 씨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납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맑았습니다. 이 숭늉이 왜 이리 구수하냐? 옥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그러나 얼굴에는 미소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감초를 살짝 넣었습니다. 속이 편하시라고요. 강 씨가 옥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눈이 옥분의 얼굴 위를 더듬었지요. 옥분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으나 손끝 하나 떨리지 않게 버텼습니다. 강 씨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숭늉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지요. 맛은 괜찮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분은 방을 나서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겨우 한 뼘 들린 기분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병은 멈추지 않았고 강 씨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터진 것은 가을이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옥분이 시집 온 지 5달째 되던 날이었지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짓누르듯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어둑어둑했지요. 바람이 차가워진 것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방이 어딘지를 몰랐지요. 마루에 나와 두리번 고개를 돌리다가 부엌을 보면 저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을 드나든 부엌을 말입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입이 반쯤 벌어졌지요. 그러다 갑자기 눈에 불이 켜지듯 정신이 돌아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옥분이었지요. 인연이 왜 거기 서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 옥분은 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의 밥상에 물을 올리려고 서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강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낯선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 씨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불장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 던지고 장롱 서랍을 하나하나 뒤집었습니다. 온 방 안이 옷가지와 보자기로 뒤엉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옥분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머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내 비녀, 옥비녀 말이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비녀를 내년이 훔쳐갔지. 옥분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강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거짓말. 이 집에 도둑년이 들어온 뒤로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넣어둔 곳을 잊은 것이었지요. 옥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 씨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요. 차가운 흙바닥을 밟으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야. 이 집에 도둑년이 들었어.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지요. 빨래하던 안하기 방망이를 놓았고 지게를 지고 가던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비녀를 훔쳐갔다. 이 도둑년을 관가에 끌고 가야 해.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또 저러시네. 아니, 저번에는 밥상을 엎더니 이번에는 도둑이래. 저 며느리가 무슨 도둑질을 한다고. 그때 이서방이 서당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책보를 낀 차림이었지요. 대문 앞에 모인 사람들과 소리치는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서방이 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지요. 이놈아, 내 마누라가 내 비녀를 훔쳐갔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 이서방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지요. 수치심이 목까지 차오른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돌려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의 눈에 그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서방에게는 다르게 보였지요. 어머니가 저토록 고통스러운데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며느리. 이서방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웃고 있소. 옥분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 위쪽 근육이 떨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입꼬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옥분이 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씨가 옥분의 손을 걷어찼지요. 옥분의 손등에 강 씨의 손톱 자국이 길게 그어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으나 옥분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강 씨가 옥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지요. 공포였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포. 그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데는 숨 한 번 쉴 틈도 없었습니다. 이년아, 놓지 못해. 강 씨가 옥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동네 사람 서너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옥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지요. 왼쪽 볼의 작은 점 위로 손바닥 자국이 겹쳤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요. 동네 아낙 하나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시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붙었지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며느리를 저리 패는데 관가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 며느리도 며느리야. 왜 맞고만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서방은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아들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었지요. 전연을 내쫓아라. 전연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야. 숭늉의 독을 탄단 말이야. 이서방의 몸이 굳었습니다. 독이라뇨? 내가 맛을 모를 줄 알았어. 구수한 것이 보통 숭늉이 아니야. 약을 탔어.
약을. 이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은 마당에 선 채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붉어진 뺨 위에 미소가 석양빛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숭늉에 무엇을 넣었소?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면 안 되었습니다. 약이라고 말하면 왜 약을 다리느냐를 말해야 하고, 왜 약을 다리느냐를 말하면 강 씨의 병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었지요. 감초를 넣었습니다. 속이 편하시라고.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감초. 예. 감초를 왜 몰래 넣었소? 몰래 넣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일부터 숭늉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오.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약을 넣지 못하면 강 씨의 병은 겨울이 오기 전에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지요. 하루도 거르지 말라고.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안방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때 옥분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약탕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아궁이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찬 바닥에서 한기가 치마 밑으로 스며들었지요. 옥분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옥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옥분은 약탕기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옥분은 장독대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었지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항아리. 옥분은 그 항아리 안에 약탕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깨진 독뚜껑을 덮었지요. 부엌에서는 약을 다릴 수 없으니 여기서 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옥분은 장독대 뒤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소리패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일으켰지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마른 장작만 골라 태웠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옥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안채 쪽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지요. 약이 다 다려지자 사기잔에 따랐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지요. 밥상을 차리면서 숭늉 대신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보리차에 약을 섞었습니다. 보리의 구수한 맛이 약의 쓴맛을 가렸지요. 강 씨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숭늉이 아니냐? 보리차가 속에 더 좋다 하여 바꿔보았습니다. 강 씨가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괜찮네. 옥분의 손등에 어제 강 씨가 긁은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지요. 그 손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옥분은 매일 새벽 장독대 뒤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깨진 항아리 위에 멍석을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지요. 바람이 샌 날에는 불이 꺼질까봐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약재를 다듬는 손끝이 얼얼했으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녀 사건 이후로 강 씨의 행패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씨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패고 도둑으로 몬다며 며느리가 숭늉에 독을 탔다고 했다더라. 아이고, 그 며느리 불쌍하기도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맞으면서 웃는 게 정상이야? 소문은 돌고 돌아 점점 커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더라. 과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그리고 옥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문이 마을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장이 이서방을 불렀지요. 자네 집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이 파다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약을 먹인다는 게 사실인가? 이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이장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고 뭐고 간에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자네가 집안일을 잘 수습하게. 이서방은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보리차도 수상하다. 인연이 다른 걸 또 탔어. 이서방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어머니, 며느리를 내보내겠습니다. 강씨의 고함이 뚝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강씨의 흐릿한 눈에 잠깐 또렷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보낸다고? 예. 강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지요. 그래, 그래야지. 그 도둑년을 하루라도 빨리 내쫓아야 해. 이서방이 옥분을 찾았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요. 아궁이 불빛이 옥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지요. 어머니가 원하시오. 당신이 이 집을 나가기를. 아궁이에서 장작이 톡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불꽃이 한 번 높이 치솟았다가 스르르 가라앉았지요. 옥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서방이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나가면 어머님 아침 진지는 누가 올리겠습니까? 이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아침마다 올리는 밥상, 그 밥상에 올라가는 보리차, 그 보리차가 어머니를 얼마나 붙잡아 두고 있는지 이서방은 알지 못했지요. 옥분은 아궁이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치마에 흙을 털고 이서방 앞에 공손히 섰지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가라 하셔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하란 말이오. 어머니가 매일 소리치시고 동네가 들끓고 이장까지 나를 불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옥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옥분의 눈에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서방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지요. 그러나 주먹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되는 것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이서방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나갔지요. 옥부는 빈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 가고 있었지요. 어둠이 부엌 안을 서서히 채웠습니다. 옥부는 치마 밑에 감춰둔 약재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약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보였지요. 원지 한 줌, 석창포 반 줌, 천마는 손가락 2마디만큼. 이것으로 보름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양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더 캐야 했지요. 그런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산에서 원지와 석창포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약재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엌 창밖을 보았지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옥분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강 씨가 아들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아침상을 받으며 이서방을 올려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서방의 숟가락이 밥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어머니, 접니다. 아들이요. 강 씨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입술이 우물우물 움직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아들. 내 아들은 이만한 아이인데. 손으로 허리 높이를 가리켰습니다. 67살 아이의 키였지요. 이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을 열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목젖이 오르내리기만 했습니다. 강 씨는 이서방에게 관심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밥상 위를 내려다보더니 숟가락을 집어 밥을 떴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소리만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서방은 방문을 나서다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았지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지요. 주전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가 오면 약으로도 막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했었지요.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기억이 쏟아져 나간다고. 그날 이후로 강 씨의 세계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을 못 알아보는 날이 이틀에 한 번이 되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매일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을 찾지 못해 마루를 빙빙 돌았고 부엌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받으면 숟가락을 쥐는 법을 잊어 손가락으로 밥을 집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씨가 옥분에게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옥분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옥분이 방에 들어가면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옥분의 얼굴 위를 더듬었지요. 그러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보리차를 올리면 강 씨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듯 한참을 쥐고 있다가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옥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 씨 얼굴에서 웃음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옥분은 그 표정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지요. 강 씨가 옥분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옥분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었지요. 기억이 사라지면 오래된 기억부터 남고 새 기억은 쉬이 날아간다고. 지금 강 씨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일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옥분을 볼 때 미소 짓는 것은 옥분이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이었지요. 강 씨의 기억 저 깊은 곳에 있는 누군가. 아마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날, 옥분은 장독대 뒤에서 약을 다리다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지요. 어깨가 들썩거렸으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갈라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젖은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있었지요. 약이 넘칠 뻔했습니다. 옥분은 후다닥 일어나 불을 줄였습니다. 약은 한 방울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 약재가 완전히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원지가 먼저 떨어졌지요. 뒷산을 아무리 뒤져도 겨울에는 원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뿌리째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보았으나 허사였지요. 석창포는 계곡이 얼어붙어 물가의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천마는 이미 보름 전에 마지막 조각을 써버렸고요. 옥분의 손에 남은 것은 감초 한 줌뿐이었습니다. 감초만으로는 약이 되지 않았지요. 옥분은 친정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재를 구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서방이 허락할 리 만무했습니다. 강 씨가 밤마다 집을 나서려 하는 통에 이서방은 옥분 없이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요. 내쫓겠다고 했던 입으로 이제는 옥분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옥분은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강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 아침밥과 보리차를 차려놓고 나갔지요. 30리 산길을 달렸습니다. 눈이 쌓인 고갯길이었습니다. 미투리가 눈에 빠져 발이 얼얼했지요. 코끝이 빨갛게 얼었고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지요. 마당의 멍석 위에 약재가 널려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이원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두덩이 푹 꺼져 있었지요. 아버지. 옥분이 달려가 박이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맥은 뛰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약하게 그러나 아직 뛰고 있었지요. 박이원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옥분의 얼굴을 알아보자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왔느냐? 목소리가 갈라져 바스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지요. 손등이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딸의 손과 뼈만 남은
아비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한 달쯤 되었다. 왜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박이원이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지요. 한참을 기침하다 겨우 숨을 고르더니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약재를 가지러 온 거지.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박이원이 고개를 돌려 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약장이 있었지요. 서랍이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박이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칸 뒤에 보자기가 있다. 옥분이 약장 셋째 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지요. 펼쳐보니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지, 석창포, 천마, 감초.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어 달 분량이 될까 말까 하는 양이었지요. 그것이 마지막이다. 옥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장에서 구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약초밭도 올 겨울 눈에 다 뒤덮였고 박이원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옥분이 등을 받쳤지요. 박이원의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등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지요. 박이원이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얼어서 빨갛게 부푼 귀,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소. 입꼬리가 올라간 그 얼굴. 박이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옥분아. 예, 아버지. 힘들지. 옥분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더니 턱이 바르르 떨렸지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눈에 고인 물이 속눈썹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박이원이 딸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약초를 캐고 빨래를 하고 약을 다리고 밥을 짓는 손. 스물두 해 동안 고운 것이라고는 만져본 적 없는 손이었지요. 내 어미도 이런 손을 하고 있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었지요. 뺨을 타고 내려와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분은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를 올렸지요. 아버지, 약재 잘 가져가겠습니다. 두어 달이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산에서 약초를 캘 수 있습니다. 그래, 봄이면. 박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봄을 보지 못할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옥분은 그것을 알아차렸으나 모른 척했습니다. 옥분은 약재를 보자기에 싸서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음을 끓여 먹이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불을 살렸지요. 이불을 여며 드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30리 눈길을 다시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눈 덮인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뛰었습니다. 강씨가 깨어나기 전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에 불빛이 보였지요. 이서방이 호롱불을 들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신 어디 갔었소? 옥분은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섰습니다. 온몸에서 김이 피어올랐지요.
미투리가 젖어 발이 곱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요? 방에 계시오.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어디 갔었소? 옥분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이 눈에 말도 없이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옥분의 치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치마가 불룩한 것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치마 안에 뭐가 있소? 옥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치마를 감쌌습니다. 이서방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보여주시오.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방이 한 발짝 다가섰지요. 보여주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옥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대문에 닿았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서방이 손을 뻗어 옥분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손으로 막으려 했으나 이서방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지요. 보자기가 치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펑 하고 눈 위에 내려앉았지요. 보자기가 풀어졌습니다. 안에서 약재가 쏟아져 나왔지요. 원지, 석창포, 천마, 감초. 까맣고 쭈글쭈글한 것들이 하얀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서방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이것이 뭐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이 그 숭늉에 넣던 것이요? 보리차에 넣던 것이 이것이요? 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이 닿자 차가운 것이 치마를 적셨지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약입니다. 이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께 올린 것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이서방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호롱불이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약이라니 무슨 약?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지요. 서방님, 어머님은 편찮으십니다. 바람이 불어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호롱불이 꺼질 듯 흔들렸지요. 기억이 흩어지는 병을 앓고 계십니다. 사람을 모자라보고 성정이 변하고 기억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서방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호롱불을 든 손이 떨려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 약은 그 병을 늦추는 약입니다. 고칠 수는 없으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서방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눈 위에 한쪽 무릎이 꺾였지요. 호롱불이 눈 위에 떨어져 지직거렸습니다. 거짓말.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물건을 넣어둔 곳을 잊으시는 것도, 서방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시는 것도,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찾으시는 것도 전부 그 병 때문입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턱이 떨리고 어깨가 떨렸지요. 그걸 왜 지금 말하시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소? 옥분의 눈에 비로소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속눈썹 위에 올라온 눈물이 호롱불 없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지요. 병을 아시면 어머님이 더 빨리 무너지십니다. 스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잔인한 일은 없다고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하늘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고 하얀 눈이 옥분의 검은 머리 위에, 이서방의 간 위에, 눈 위에, 흩어진 약재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이서방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지요.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 위에 흩어진 약재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곱아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지요. 눈과 약재가 뒤섞여 보자기 안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요. 강 씨가 마루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속적삼 바람이었습니다. 맨발이었지요. 흰 머리카락이 반쯤 풀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지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지요.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맨발로 마루에서 내려와 차가운 눈을 밟으며 대문 쪽으로 걸었지요. 비틀비틀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옥분이 뛰쳐나갔습니다. 이서방도 일어나 뒤따랐지요. 밖은 눈보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가루가 눈앞을 가렸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속적삼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옥분이 그 방향으로 달렸지요. 눈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미투리가 벗겨져 맨발이 눈에 잠겼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추위가 발끝에서 타고 올라왔지요.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옥부는 쉬지 않고 달렸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지요.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이면 물이 찰랑거리던 작은 개울이었지요. 지금은 얼어붙어 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얼음 위에 강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속적삼이 눈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맨발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강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 씨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뼈만 남은 것 같은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허리가 꼿꼿하던 여자가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옥부는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속적삼 위에 바로 입은 저고리였지요. 강 씨의 몸을 감쌌습니다. 옥분의 맨살이 눈보라에 그대로 드러났지요. 바람이 등을 때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옥부는 강 씨를 껴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강 씨의 손을 비벼 주었지요.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눈 뜨세요. 어머님. 강 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눈이 떠졌지요. 흐릿한 눈동자가 옥분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강 씨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옥분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강 씨의 입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옥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 씨가 옥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자기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지요. 강 씨의 차가운 손이 올라와 옥분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손가락이
옥분의 왼쪽 볼 위를 쓸었지요. 작은 점이 있는 그 볼. 강 씨의 흐릿한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니, 추워요. 옥분은 강 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이가 깨질 것 같았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옥분의 등 위로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요. 이서방이 두 사람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매다 개울가에서 눈 덮인 두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지요. 옥분이 강 씨를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 위에 눈이 한 뼘쯤 쌓여 있었지요. 옥분의 저고리가 강 씨 몸을 감싸고 있었고, 옥분의 맨등은 속적삼째 얼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두 사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옥분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지요. 비틀거리며 눈길을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섰지요. 마을에 당도했을 때 이서방의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쓰러졌지요.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강 씨를 안방에 뉘었습니다. 아랫목에 불을 떼고 이불을 덮었지요. 옥분은 건넌방에 뉘었습니다. 몸이 얼음장이었지요. 동네 안악들이 달려와 옥분의 손과 발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손 좀 봐. 살이 다 갈라졌어. 발이 퉁퉁 부었네. 동상이 된 거야. 이 추위에 저고리를 벗어 시어머니를 덮었다고? 안악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옥분의 저고리가 강 씨의 몸에 감겨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기 옷을 벗어 시어머니를 감싼 며느리. 매일 맞고 욕먹고 내쫓기 직전까지 갔던 그 며느리가 이서방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강 씨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얼굴의 핏기가 아주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강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지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이 앉아 있었지요. 강 씨의 눈이 아들의 얼굴 위를 더듬었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모르는 것에는 이미 무뎌져야 할 만큼 겪었지만 옥분의 말을 들은 뒤에 보는 어머니의 흐릿한 눈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건넌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분이 나왔지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동네 안악이 헌천으로 감아준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안방 앞에 섰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들어 옥분을 보았지요.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붕대 감긴 손으로 강 씨의 이불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의 얼굴을 보았지요. 흐릿한 눈이 옥분의 얼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마, 눈, 코, 입, 왼쪽 볼의 작은 점. 강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간밤 개울가에서 보았던 그 미소였지요. 흐릿하지만 따뜻한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미소.
강 씨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옥분의 손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붕대 감긴 손을 가만히 감쌌지요.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구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에게 한 말인지, 기억 속 어머니에게 한 말인지, 혹은 손에 닿은 온기 자체에 대한 말인지.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의 손 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지요. 옥분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그동안 부엌에서, 장독대 뒤에서, 새벽 산길에서 꾹꾹 눌러 담아 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목구멍 깊은 데서 올라온 것이 코끝을 타고 새어 나온 것이었지요.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서방은 문지방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울음을 그치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지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올리고 보리를 넣었지요. 보리차가 끓는 동안 치마 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간밤에 눈 위에서 주워 담은 약재였지요. 눈에 젖어 축축했으나 쓸 수 있었습니다.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장독대 뒤 깨진 항아리에서 꺼내온 약탕기였지요. 약재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아궁이 잔불에 올렸지요.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옥분은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켰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 있었지요. 이서방이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은 모르고 있었지요. 이서방은 쪼그려 앉아 약을 다리는 아내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등이었지요. 간밤 눈보라에 얼었던 그 등. 저고리를 벗어 어머니를 덮고 맨살을 드러냈던 그 등. 이서방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부엌 문턱에 주저앉았지요.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이마가 손등에 닿았지요. 미안하오.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서방이 이마를 손등에 댄 채 엎드려 있었지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이 하나도 사람 노릇이 아니었소. 이서방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코끝이 벌겋게 물든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때려도 가만히 있었소.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 해도 막아주지 않았소. 숭늉의 독을 탔다는 말을 듣고 당신을 의심했소. 내보내겠다고까지 했소. 옥분은 약탕기 앞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요. 이미 다 쏟아낸 뒤였으니까요. 당신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웃고 있었소. 어머니의 병을 알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나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소. 이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소. 나 같은 놈이 눈이 멀었던 거요. 옥분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지요. 김이 피어올라 부엌 안을 뿌옇게 채웠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이 넘치겠습니다. 불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이서방이 멍하니 옥분을 바라보다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빼 불을 줄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이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것은 약이 다려졌습니다. 옥분이 사기 전에 약을 따랐지요. 이서방이 그 잔을 받았습니다. 내가 올리겠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놀라십니다. 제가 올리는 것이 익숙하시니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서방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옥분이 보리차에 약을 섞어 잔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강 씨가 이불 속에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요. 그러나 옥분의 얼굴을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매번 그랬지요.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자기 방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한 강 씨가 옥분의 얼굴만은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분이 찻잔을 강 씨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강 씨가 한 모금 마셨지요. 구수하다. 옥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늘 짓던 그 미소였지요. 그러나 그 미소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한 명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서방이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옥분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왔지요. 장독대 뒤 깨진 항아리에서 약탕기를 꺼내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봄이 되면 산에서 약재를 캐야 한다는 말에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요. 서방님은 어머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이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어머니를 찾으러 뛰쳐나간 것이 옥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제 저고리를 벗어 시어머니를 감쌌다는 것. 그리고 그 며느리가 매일 약을 다려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 마을 전체에 퍼졌지요. 그 숭늉에 넣은 게 독이 아니라 약이었다며? 시어머니 병을 미리 알고 시집을 온 거래. 세상에 그 수모를 전부 알면서 참은 거야? 미친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을 살린 며느리였어.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옥분의 이야기가 돌았지요. 미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이 이서방을 찾아와 자네 아내에게 내가 사과할 말이 있네 하고 허리를 굽혔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의 눈이 녹고 새풀이 돋아났지요. 옥분은 뒷산에 올라 원지를 캐고 계곡에서 석창포를 뽑고 참나무 그늘에서 천마를 찾았습니다. 약재 보자기가 넉넉하게 찼지요. 강 씨의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으로 늦추고 있었으나 기억은 계속 흩어지고 있었지요. 어떤 날은 옥분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날은 옥분을 어머니라 불렀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지요. 옥분의 얼굴을 보면 강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흐려져도 옥분의 얼굴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강 씨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따뜻한 것이, 편안한 것이, 무섭지 않은 것이 그 얼굴에 있었던 것이지요. 미소였습니다. 옥분이 한 번도 거두지 않았던 그 미소. 그릇이 날아올 때도, 빨래를 내던질 때도, 뺨을 맞을 때도 지켜냈던 그 미소. 그 미소가 강 씨의 기억이 전부 무너진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등불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며느리라고 했지. 맞아도 웃고 욕먹어도 웃는 년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미소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을 붙잡아 두고 있었더라.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더라. 약을 다리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한 번도 쉬지 않았다더라. 아무도 몰라주는데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더라. 그것이 효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더라. 사람을 헌신짝처럼 대하면 언젠가 그 짝이 자기 앞에 서게 된다 했지. 그런데 그 헌신짝을 보물처럼 여기면 그 보물이 온 집안을 살리더라.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